세상은 참 이상한 게요. 멋쓴 짓을 한 사람에게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당한 사람에게는 멍청하다, 답답하다, 당해도 싸다 이런 소리를 퍼붓더라고 해요. 비난의 화살이 왜 그쪽으로 향하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상황을 결혼 초에도 겪어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한 번 겪어봤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는 달랐지만 원인은 똑같았거든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내 집 마련 때문에 가슴 한켠이 항상 쓰리했습니다. 우리가 신혼생활 중에 전세금을 모두 날려버려야 했거든요. 얼마나 막막하고 쓰라린지요. 물 안 마시면 안 넘어간다는 게 기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런 힘들었던 시기를 겪는 동안 우리 부부에게는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번듯한 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전우 같은 기분이었고 남편과 저는 무척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란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지침 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나머지 대출을 갚아내고 오랜 터널 끝에서 조금씩 뜬 태양이 뜨는 출근길로 우리 부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느리지만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꼭 저축해서 안정된 집 한 채를 마련하려고 했고 나는 내일부터 퇴근한 뒤 근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되었어요. 하루라도 젊을 때 투잡하면서 돈을 벌어야겠죠. 남편은 퇴근 후 고깃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고 저는 회사 다녀오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을 모으려 노력했어요. 주중에는 주중대로, 주말에는 주말대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정된 집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도 이런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제게 아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아예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나는 대를 끊을 수는 없는데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둘이서 2년 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려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버느라고 잠깐도 못 자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당장 길거리에 나가 앉아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산 하나라도 가져와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집도 하나 사줄게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 만나봐요. 낳기만 하면 내가 집을 지어준다니까 매번 아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키우나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생각하긴 했나 봐요. 어느 날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예전에는 당장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노력이라도 해볼까 해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가 질 수 있다면 나 갖고 싶어. 그리고 아이가 주면 엄마가 집도 해주신다잖아. 남편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시어머니도 애만 낳으면 집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우선 노력을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생겼어요. 저는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당장 말씀드릴까 봐서 안정기간이 지난 후에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좀 늦게 가진 아이라서 유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뱃속에서 잘 자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정기간이 지나게 되어서 시어머니께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러 갔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집해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요 하려고요. 임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조금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왔어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 자식이 없이 둘이서만 살다 보면 나중에 외로워질 거야.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쁘다. 뭐 먹고 싶은 게 있니? 입 떠든 이럴 때
엄마가 잘 먹어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도 잘 크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줄 테니 언제든 연락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집 얘기를 해볼까 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하시겠지 생각했어요. 집을 갖고 싶어서 아이가 주신 것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은근하게 본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킬 편이라서 저는 별다른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간 시어머니가 해주시겠지 생각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먼저 근처 병원에 모셔갔었어요.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떼줄 테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되어서 저가 모두 예약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검사가 많이 있었는데 정밀검사부터 이것저것 모두 끝낸 후 결과를 듣고 오시면서 암이 많이 퍼진 상태라고 하셨어요. 우선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래는 문장을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한 버전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다소 깐깐한 편이라 어디가 부조리하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제가 놀랐던 것처럼 보였어요. 이미 진행된 상태여서 일단 치료를 받아봐야겠다고 했어요. 제가 안정기인 상태여서 시어머니가 암을 겪을 때 돌봐드릴 수 있었어요. 놀랐지만 시어머님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시어머니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자녀들이죠. 그러나 시어머니를 생각해주는 자녀는 1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들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제외하면요. 좋아하시면서도 엄마의 마음이 여자아이밖에 없다 하셨거든요. 만약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나오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투병 중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번도 없었어요. 며느리인 나도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어떻게 본인 엄마에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우리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너는 엄마가 아프다는데 연락 한 번은 안 하냐? 내가 그러고도 딸이야. 엄마가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데.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내가 그걸 날 줄 어찌 알았겠냐? 엄마도 참 기다리면 내가 연락할 거야.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아픈 게 아닌 것 같네. 그 정도면 괜찮아. 요즘 나는 너무 바빠서 남편이 승진하느라 일도 많아져서 나 혼자 애를 키우고 있단 말이야. 남편이랑 애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니 나도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매번 깜빡깜빡 하는 거야. 심지어 이번에 학부모 모임에서 내가 뭘 맡게 됐잖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다음에 남편이랑 한번 가면서 좀 푹 쉴 거라고. 엄마, 지금 전화 들어오네. 끊어야겠어. 시어머니는 계속 신우이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 번도 신우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자식을 낳아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는 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라도 시어머니를 챙겨야 할 것 같았는데 몸이 무거워지는 와중에도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저녁이나 주말에 시어머님 댁에 가서 부족한 게 없는지 혹시 물건이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보면서 챙겨드렸어요.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식보다 제가 더 자주 연락하고 챙겨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챙기느라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자주 어울리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휴, 며느리가 또 왔네. 얼굴도 예쁘고 행동하는 것도 예쁘다. 죽겠어, 너무 부러워. 심이 아프다고 챙겨주는 것이 집며느리 밖에 없네. 우리 집며느리는 내가 그렇게 많이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플 때 연락 한 번도 없더라. 심지어 직접 전화해서 몸이 아프다 얘기했는데도 빨리 병원에 가세요가 끝이었어. 근데 이 집은 무슨 복이길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줘. 이번에 임신한 며느리가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는데 자기는 진짜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 요즘 이런 며느리가 없어.
제가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에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시는 분들이 부러워하셨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시어머니도 괜히 억울해하시는 모습이었나 봐요. 따로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식들은 내가 아프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지만 너도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 고맙다고 하셨어요.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어려운데도 일하느라 저녁마다 챙기기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 자주 있으니 우리 아들도 자주 보고 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챙겨주어야겠죠? 어머니가 아프지 않도록. 오래 생각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 많이 계시고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하신 분들 중 몇 년을 살아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손주가 태어날 때 안아보세요. 제가 아예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한 것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결심한 것이므로 우리 아이도 안아보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말이라도 고맙다는 걸 해야겠죠? 내가 너희가 집짓기를 하면 질패를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너희에게 돈을 보태줄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을 너희 부부가 이어받아 진병이 없게 해줄 테니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대로 다른 집을 사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꼬박꼬박 보내준 용돈 그 30만 원도 내가 잘 모아놨어. 혹시 병원비가 필요할 때 돈이 부족하면 써나 혼자 쓸 곳이 없어서 모아둔 건데 이렇게 요긴하게 쓸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을 저희 부부 명의로 바꿔야 했어. 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기분이 뭔가 얼떨떨했어. 남편도 그런 기분이었나 봐. 사실 시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없었으면 정말 답답했을 거야. 치료비가 그리 적지 않게 들었거든. 그래도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돈 때문에 못 해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거든. 다행히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모든 치료도 마쳤어요.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도 했었어요. 신우는 본인 어머니와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과는 자주 통화를 해요. 그러더라도 얼마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 집을 받게 된 사실을 언급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우도 이렇게 시어머니 집이 생겼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했지만 결국 남길 수 없는 사실이라 특별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어머니 집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아픈 상황이어서 처음 오는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도 내심 반가우셨나 봐요. 이제는 나 자신이 엄마의 병원 간호를 할 것이다. 사실 듣던 중 반가운 말이었다. 여태까지 많이 힘들었어. 이제는 내가 챙겨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태교에만 신경을 쓸 것이다. 지금 막달이니까 내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제라도 나가 우리 엄마를 챙길 테니까 걱정 마. 만약 나가 임신부가 아니었다면 계속 시어머니 병원 간호를 맡았을 것이다. 나도 이제 막달에 들어서면서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티를 내지 않았어. 만약 나가 출산하러 병원에 가면 시어머니는 누가 챙겨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어. 그래서 따로 사람을 찾아보기도 했었어. 그런데 사람을 돌보면서 병원 간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서 병원 간호를 해주겠다고 해서 마음이 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족이 돌봐주는 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그렇게 지난 달에는 거의 집에서 쉬면서 보냈어요. 다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휴식을 취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호가 병간호를 받게 되면서 나에게는 여유가 생겼죠. 그런 중에 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상태가 갑자기 좋지 않다고 해서 현재 병원에 도착했다가 이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 급하게 나오느라 카드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혹시 돈을 보내주실 수 있으시고 별도로 병원비를 저축해 놓은 게 있어서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봐야 해서 그러는데요.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일단 입원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니까
그 돈을 먼저 입금해 주세요. 병원비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모아주신 거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신우에게 보내주었어요. 제가 병원비를 정산해보니 부족한 돈이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행히 적지 않은 금액을 갖고 있어서 많이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입원했다고 해서요. 한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싶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오늘 내일 애가 나올 것 같아서 병원에 있느라 대신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러 다녔어요. 또한 남편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본인이 몸이 아파도 태어날 손주나 며느리의 상태를 자주 물었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싫었지만 병간호를 하면서 자주 챙겨드렸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신우는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저만 찾는다는 점에 대해 아마도 싫어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남편에게 제가 시어머니를 홀려놔서 집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을 며느리인 제가 해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저가 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암 퇴치 치료를 받을 때 저는 출산을 했어요. 아이를 낳은 지 딱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컨디션도 좋다 하셨었거든요. 이번에 하는 치료가 잘 맞으신 것 같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되었고 몸을 제대로 풀지도 못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마지막 길에는 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은 산후조리 기간도 포기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자리를 지켰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몸이 많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조문객들에게 안내도 하고 이것저것 챙겨주었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제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는 것 같았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제 손을 잡고 장하다, 대단하다, 고맙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제 옆에는 남편과 신부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딱 하루가 지났는데도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와 함께 빈소에 있으면 아이도 힘들어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데리고 저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빈소를 시켜주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신우가 장례식장에서 매우 과잉하게 울면서 난리를 쳤다고 해요. 솔직히 정말 과한 행동인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땅을 치며 미쳐 오는 것도 아니고 조문하러 오신 분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하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준비했던 음식도 아예 먹지 않고 즉시 떠나려 했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주차장에서부터 들렸다고 해요. 신호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때 자식들이 그렇게 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들어서 신우를 진정시키는 것이 어떤지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남편도 눈이 빨개서 같이 울려고 하고 있으니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좀 자기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조문객이 없을 때는 울지 않고 조문객들이 조금씩 많아지거나 하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거든요. 특히 우리 남편이 오면 그렇게 슬픈 척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옷을 잡아당기며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엄마를 따라가겠다, 그렇게 못 보내겠다고 말하는 걸 쉬었다. 그동안 신호가 어찌 했는지 뻔히 다 아는데 하면서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좀 자주 찾아왔으면 어땠을까요? 슬프기는 더군요. 힘이 막히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본인의 누나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뻔히 보였음에도 누나가 하는 말은 고지곳대로 들어왔어요.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이상한 행동은 납골당에서도 계속되었죠. 사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등은 저희 남편 혼자서 다 알아봤던 거예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고 남편이 관심을 보여주어서 챙겨주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먼 곳에 모셔야 하냐는 이유로 난리를 치더니 그 결과로 인해 혼란스럽게 시험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신호가 울림으로 인해 결국 안치할 곳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설명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로얄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선택했어요. 사실 로얄 제리는 대게도 많고 없어서 못 가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로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신호가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모실 곳을 정하고 납골당을 나왔더니 저녁 7시가 넘었어요. 서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신호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결국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계속 엄마 못 보낸다면 울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누나 계속 어떻게 할까요? 걱정했죠? 사실 저는 신우의 행동이 가식적이라도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남편과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와 신우가 사이가 좋았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아프신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놓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신우가 사람의 정신을 다 비워내서 제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혼자 계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신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신우를 챙긴다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신우가 워낙 극성이어서 남편이 그냥 말리려고만 하는 줄로 알고 넘겼는데 문제는 신우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저희 남편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가 이상하게 변했다고요? 그때도 남편은 지런 신우이가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런 거야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신우이가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죠. 아들께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올바르게만 해줄 수 있는 거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가만히 듣고 있을게요. 신호가 계속 그러다니 우리 엄마가 너무 그립는데 우리 엄마 집에 조금 있어도 될까? 사실 엄마한테 집 받은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말까 했거든. 아무래도 올케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엄마를 떠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한 달 정도라도 엄마 집에 조금 있으면서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 이렇게 엄마 집에 있어야 꿈에서라도 엄마를 만나지 않겠어. 나 엄마가 너무 그리워. 그러게 울면서 이야기하니까요. 옆에서 남편도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누나가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러니 자기도 이해해 주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들고 있는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살았던 집에 산다고 해서 그리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형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상황 뻔히 아시잖아요. 이번 달까지 지금 사는 집에서 나와야 돼서 급하게 이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 댁에 계시면 더 생각나서 힘드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형님, 시어머니 아프실 때 형님 잘 들여다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제가 막달되면서 잠깐 병간호하신 건데 이렇게 힘들어 하실 거면 살아계실 때 더 신경 쓰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사실 저희가 여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 텐데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후 저희는 이사를 진행했어요. 그들이 쉬는 별말 없어서 그냥 생각을 접었나 봐요. 하지만 저희 남편에게는 계속 얘기를 했겠죠.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집에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조금씩 짐을 정리해 가더라고요. 가능한 한 단어 순서를 바꾸지 않고 내용을 올바른 문법 구조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삿짐은 정리하고 그 이유는 조금씩 나열하다가 할 것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저것 치워서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름 이것저것 정리해야 할 것들은 창고에 보관하는데 저희 창고에는 많은 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있는 것들 중 버릴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창고에 있는 짐들은 버릴 것 있나요? 또한 한 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서재에 있는 것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보. 갑자기 왜 창고에 있는 짐들을 꺼내는 거야? 창고에 있는 짐들은 우리 다른 계절 옷이라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서재방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아기 방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아이 어릴 때는 함께 자야 하니까 아이가 3살 정도 되면 그때 아이 방을 만들기로 했잖아. 아니, 누나가 병수바라며 돈을 많이 썼는지 봐.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잠시 살 수 있느냐 묻기도 했는데 내 마음대로라면 이 집을 그냥 누나에게 주고 싶은데 집이라도 우리가 알아봐도 되니까? 근데 누나는 이 근처 학군이 더 좋으니까 여기로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새 집을 찾아보기도 전에 이 집은 그냥 누나에게 우리 집을 주거나 누나가 소유한 집을 우리 집과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우리 누나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가 살았던 집이니 누나에게도 소중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딸이 엄마 집을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로 나타냈어요. 시누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돈을 잘 버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제 남편에게 병수를 바라며 돈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쌍한 척을 했었어요. 혼자만 병수를 한 것도 아니고 저도 경험해봤고 그 돈을 제가 다 썼거든요. 떨어진 것도 알지만 그걸 요구하다니. 말도 안 했거든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는 어머니 병수발을 핑계로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께서 그런데 병수발 하느라 돈을 많이 썼다고 그 돈 내가 다 보내줬어. 시투에 돈 하나 들어간 것도 없어. 내가 그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집은 나랑 당신한테 준 집인데 신우가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해. 나는 절대 안 돼. 우리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애가 있고 시론에도 애가 있어. 이 집에서 두 식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잖아. 엄마가 우리 두 사람에게 주긴 했지만 이건 우리 엄마의 집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나의 와이프라서 공동명의인데 사실은 우리 엄마의 집이야. 그러니까 나와 누나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이 뭘 하든 안 하든 참견하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이 끼어들지 마세요. 주제를 파악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나와 당신의 명의로 같이 해주신 건데 만약 당신의 거였다면 당신의 명의로만 해주셨을 것이고 당신이 뭘 한 거 있냐면 나는 임신한 마음으로 회사에 다녀와서 저녁에 시어머니를 챙겼다는데 당신은 아들을 이유로 내가 한 일에만 숟가락만 얹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당신은 정신 차려야 해. 형님이 당신이 이용해 먹는 것이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부의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적지 않은 거 알지?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나눠 받았어야 했던 것인데 그것도 형님이 다 가져갔잖아. 우리 쪽에 온 사람들은 더는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주셨어.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할까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형님은 돈도 잘 벌고 있잖아. 신우 때문에 그런 남편은 거의 매일 이렇게 해. 싸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우 본인도 뭔가 하나 챙기고 싶었는데 제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돈독해서 그게 어려웠나 봐요. 결국 본인 어머니를 구세우지 못해 선택한 게 바로 우리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누나를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알고 보니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매번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주로 하는 말은 돈이 없다는 말이었다고 해요. 돈은 없는데 어머니 병원비는 내야 하니 너무 힘들다는 등으로 투정을 부렸었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죽는 소리까지 하니 우리 남편은 형님 안쓰럽다고 뭔가 못 챙겨줘서 난리였어요. 배불러서 시어머니 챙길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병원비 내느라 비쳤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쓰였나 봐요. 저한테도 계속 불쌍한 우리 누나가 우리가 도와줘야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꼴값이었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7평이거든요. 저희가 힘들게 월세 살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저희가 33평 시어머니 집을 받게 되니 배 아프셨겠죠. 본인까지 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가로챘으니까요.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저희 남편을 구워 삶아서 본인 것으로 다 만들었을 텐데 제가 중간에 있는 것 같네요. 바람에 난처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 남편이 그냥 자기 이름으로만 하자는 거였어요. 명예를 바꾸는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같이 방문해야 하는 일들이 귀찮아서 그냥 공동명의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 남편의 이름으로 바꿨다면 벌써 형님 아파트 소유가 됐을 거예요. 제가 강하게 집을 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럼 엄마를 만나고 싶을 때마다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무당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오면 어머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핑계를 대려면 좀 그럴싸하게 해야 하는데 그 핑계에 스며들어가는 남편도 이해할 수 없고 남편이랑 항상 고성으로 말하는 그런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에서 아이와 쉬고 있을 때 도어락 소리가 들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은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누가 왔길래 당연히 남편이라 생각했죠. 오늘 남편이 일찍 왔나 싶어 현관을 봤는데 형님이 본인 남편과 함께 들어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없을 때 골라진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오는 것도 기뻤지만 들어오는 모습이 엄마 집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구석구석 살피면서 여기는 수리가 필요하고 여기는 괜찮네 하면서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슬프기는 개뿔지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들린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연락해 오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말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였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게 연락 없이 이렇게 집에 그냥 들어오시면 어떠하세요? 당장 나가세요. 이게 무슨 사례입니까? 게다가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도 계신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시는 건 어떤 속셈인가요? 오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따로 약속을 잡고 오세요. 이에 신우님은 내가 우리 집 엄마 오겠다는데 왜 옳게 신경 쓰시나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집에 오는데 왜 약속을 잡고 오는 건가요? 이게 왠지 참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생은 오고 싶은 때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내 동생이 허락한데도 왜 올케한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엄밀히 따지면 이 집은 우리 엄마의 집이니까 나에겐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서재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짐을 놓을 공간이 없으니 빨리 치워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인데 본인 쓸 일이 없다고 만만치 않게 말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요. 막대한 액수로 집 비우라며 말하는 걸 듣기라도 하셨나요?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당신은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나한테는 말도 없이 형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나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해 아직. 우리에게 100일도 안 됐는데 아프면 어쩌려고 할까 제가 소리치니 남편도 놀란 모양이었어요. 우선 집에 빨리 가겠다고 했어요. 신혼에는 제가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꿈쩍도 안 했고 계속 이것 저것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건 다 봤는지 제가 남편과 통화 중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는데 당장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했지만 남편은 누나도 올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서 나도 남편에게 따졌어요.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나랑 아이가 있는 집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가 있어? 그리고 나에게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서재를 비워달라고 하더라.
서재공원간 우리한테 맡겨놨어.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는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집인데 왜 신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아니, 막말로 나랑 누나는 엄마와 자식이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건 당연한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 엄마의 재산을 받아. 솔직히 당신은 이스나우스나 상관없는 돈이잖아. 그럼 그냥 우리 누나 줬으면 해.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일이거든. 그거는 내가 배부르다 보니까 시어머니 챙겨주는 것을 보던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그때마다 고맙다고 하던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 그리고 신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더니 눈이 뒤집혔어. 그렇게 계속 쉬는 척을 하면서 신우이가 한 얘길 다 들어주었어. 그러면서도 나는 미동 없이 있었기에 신우이가 답답해 하던 것 같아. 어느 날부터는 매일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우리가 산 과일과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종종 집에 있는 물건도 조금씩 가져갔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그는 항상 나만 누나의 말만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형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제가 못 살게 굴었는데 제 남편이 오면 세상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었나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저한테 누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며 저를 질책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 저도 지쳤어요. 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는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을 언급했어요. 형님이 불쌍하다면 당신이 버는 돈도 형님께 가져다 드릴게요. 주면서 살아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시세가 4억인데 여기서 반쯤인 2억만 줄게. 그러면 나랑 얘기 나가 줄 테니까.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다시 생각해 볼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이유로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자식은 참으로 싫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조금 고민한 후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께 자초지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형님이 꼭두각시도 아니고 미주알과 고주알 얘기하면서 한심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2억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랑 신호등을 합쳐서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욕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에 받은 2억으로 그 집을. 제가 그래 세상에 나왔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남편 또한 아이들보다 형님을 더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하면서 공동명의였던 시어머니 집은 남편 명의가 되었는데 그때 남편은 명예를 취급하는 것으로 바꿔주길 바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내게 남은 돈을 다 보내고 누나에겐 있던 집까지 양도해버렸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처음 만나 신혼집 전세금을 날려버린 것이 다 내 잘못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어디에 꽂히면 모조리 다 퍼지더라고 해요. 그렇게 전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집 근처에 사는 친구가 어느 날 제 전 남편을 보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전 남편이 신혼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물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시중에 가진 돈 하나 없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누나를 찾아갔겠지만 목적을 달성한 후 형님은 더 이상 동생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그런 취급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나 보네요. 형님 집 앞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믿었던 누나가 본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 후 고혈압 쇼크로 인해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파 눕고 계신 형편에 대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일하는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급하면 다시 연락할 거라고 생각하며 차마 무시했어요. 신혼 초에도 종종 신우이의 이기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지만 나와는 무관한 것이겠지 생각했어요. 결혼을 했으니 신우이와 자주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만날 때마다 민감하게 대응하면 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화살이 날아올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나란 남편은 시누이의 횡포로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고 나왔고 양육권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누나한테 다 갖다 주었는데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들리는 바로는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에 들긴 하지만 저한테 행동한 것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다 싶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누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더니 본인이 직접 당해보니 이제는 알겠죠. 애도 아니고 본인이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죠. 저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작지만 아늑한 집 하나를 마련했어요.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4명의 집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